여유로운 노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년.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이 믿어지시나요? 제 고향의 공기를 다시 마시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이면 갓난아이가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고 검은 머리가 서리처럼 하얗게 변하며 고향을 떠난 딸의 그리움이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귀향이 아름다운 꿈이 될 거라고, 오랜 세월 끝에 눈물과 행복으로 가득한 재회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성공한 남편과 착한 아들을 어머니께 자랑하고 싶어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하지만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장 성스러운 순간, 행복을 눈앞에 두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끔찍한 비극이 닥쳐오리라고는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제 남편, 즉 사위를 처음 본 순간 그저 한 번의 눈빛만으로 우리의 재회는 한편의 비극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몸을 휘청거리다 바닥에 쓰러지시던 그 순간, 고통스러운 과거의 문, 충격적인 비밀의 문이 서서히 열렸고 우리 모두를 죄책감과 잔인한 진실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에 차가운 뺨을 기댄 채 아래로 펼쳐진 새하얀 구름을 보며 제 마음은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20년, 20살 꽃다운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남편 박민주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저를 극진히 사랑해 주었죠. 아들 지호도 벌써 18살, 잘생기고 효심 깊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꾸렸지만 제 마음 깊은 곳은 단 한 번도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연로하신 어머니를 홀로 두고 왔다는 죄책감. 그것은 지난 20년간 제 안에서 조용히 흐르는 강물과도 같았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깡마른 몸으로 문에 기댄 채 저를 기다리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푸른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시골길, 바람에 실려오던 정겨운 아궁이 연기 냄새까지 생생했죠. 무슨 생각해 따뜻한 손길이 어깨에 와 닿았습니다.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지내실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20년이나 지났으니 많이 늙으셨겠죠. 제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제 손을 가볍게 쥐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이제부턴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이 더 많아질 거야. 나도 결정했어. 회사 사업 일부를 한국으로 옮길 생각이야. 지호에게도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려주고 싶고. 저는 감동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세심하고 제 감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결정이 단지 저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아픔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는 한국계 입양아로 끔찍한 사고를 겪은 후 아주 어릴 때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그에게 고향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고 단절된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자신을 낳아준 땅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갈망이 있었을 겁니다. 엄마, 아빠, 거의 다 왔어요? 너무 떨려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18살 아들 지호가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녀석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외할머니를 뵙는 것이었죠. 비행 내내 지호는 제게 고향의 풍습과 음식에 대해 쉴 새 없이 물어보았습니다.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아들의 맑은 눈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설레었습니다. 이제 곧 집에 간다. 정말로 집에 돌아가는 거야.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후텁지근한 공기가 훅 끼쳐오며 고국의 흙내음을 실어왔습니다. 저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로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밀며 입국장으로 나섰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익숙한 모습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쪽 구석에서 초조한 눈빛으로 저를 찾고 계셨습니다. 20년의 세월은 어머니를 너무나도 늙게 만들었습니다. 까맣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었으며 고생 많으셨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 사랑으로 가득한 그 다정한 눈빛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짐 카트도 내버려 둔 채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환하게 빛나더니 이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어머니는 앙상하고 거칠어진 두 팔을 벌렸습니다. 서연아, 내 딸. 이제야 왔구나, 내 딸. 저는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겨, 작은 몸을 부서져라 껴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익숙한 어머니의 향기, 세월과 고단함이 묻어나는 그 냄새.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지난 2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죄송해요. 이 불효녀는 엄마를 혼자 두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왔으면 됐다. 왔으면 됐어. 보고 싶었다. 내 딸아. 우리는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야 남편과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어머니의 손을 끌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이 아이가 지호예요. 엄마 외손자요. 지호는 얌전히 고개를 숙여 제가 가르쳐준 어설픈 한국말로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외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한없이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죠. 아이고, 착하다. 우리 강아지 착하기도 하지. 그리고 저는 옆에서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엄마, 제 남편 박민준이에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어머니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데 한국말도 아주 잘해요. 민준은 장모님을 보며 한국식으로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사위 박민준입니다. 어머님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호감이 갔습니다. 저는 사위를 향한 어머니의 만족스러운 미소와 끄덕임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고개를 들어 민준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 바로 그 순간 어머니의 입가에 맺혔던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경악과 극심한 공포로 가득 차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습니다. 늙고 주름진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며 섬뜩할 정도로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놓고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서더니 떨리는 손으로 제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온전한 문장을 내뱉지 못하고 목구멍에서 막힌 듯한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악하는 사이 어머니는 눈을 뒤집으며 맥없이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눈물로 가득해야 할 저의 재회는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끔찍한 비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공항 바닥에 쓰러지시던 순간 제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의 기쁨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공포와 혼란의 잿빛만이 남았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힘없이 축 늘어진 몸을 부축했습니다. 민준과 지호도 겁에 질려 달려왔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울음소리, 남편과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제 귀를 멍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희망 없이 어머니의 몸을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꼭 감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으며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다행히 공항 의료팀이 신속하게 도착했습니다. 응급처치 후 어머니는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게타 타마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어머니는 심장이 좋지 않으셨지만 항상 건강관리를 잘해오셨습니다. 대체 어떤 충격이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남편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옆에 앉아 긴장과 죄책감으로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등장이 이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 알 뿐이었죠. 미안해.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어머님께서 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왜 어머니는 그를 보고 그토록 끔찍한 반응을 보이셨을까? 선하고 복스럽게 생긴 그의 얼굴에 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웠던 걸까? 수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구급차는 우리를 시내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다 닫히며 우리의 모든 희망과 불안을 문 밖에 가둬버렸습니다. 저와 민준, 지호는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아 문 위에서 깜빡이는 붉은 등만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었고 1분 1초가 고문 같았습니다. 민주는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다가 이따금 괴로운 표정으로 벽을 주먹으로 가볍게 쳤습니다. 지호는 겁에 질려 제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녀석은 제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어머니가 무사하시기만을 두 손 모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어머니가 쓰러지시던 모습, 특히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유령이라도 본 듯한 극도의 공포였습니다. 어떤 유령, 어떤 과거. 저는 기억을 더듬어 단서를 찾아보려 했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옥 같던 2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쳐 보이는 나이든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달려가 그를 둘러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떠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우리를 한번 훑어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넘겼습니다. 환자분께서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가벼운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했습니다. 현재는 안정되었지만 아직 매우 쇠약하시어 중환자실에서 특별 관찰이 필요합니다. 가족분들은 일단 한숨 돌리셔도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있던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안정제와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위기를 넘기셨구나.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다음 질문은 분위기를 다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쓰러지시기 전에 어르신께서 어떤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환자분의 정신적 충격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라요. 저희가 적절한 심리치료 계획을 세우려면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사위를 처음 보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말해야 하나? 그건 너무나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너무 감격하셔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민준이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바로 제 아내인데 2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아마 너무 기쁘셔서. 의사 선생님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감정이 격해져도 이런 증상이 올 수 있지만 어르신의 반응은 그 이상인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게 하시고 환자가 깨어나면 더 이상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당부는 우리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피하라고. 하지만 충격의 원인으로 보이는 내 남편이 바로 여기 서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어머니는 곧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온갖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결은 한결 규칙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귀향이 결국 이런 비극으로 시작되다니. 그날 밤 우리는 교대로 병원에 남아 어머니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저와 지호에게 호텔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을 보내고 어머니 곁에 남았습니다. 적막한 병실에 어머니와 단둘이 남자.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 어머니께서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뒤척이며 마른 입술을 달싹이더니 잠꼬대를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준수야, 준수야, 가지마, 불이야, 불,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는 잠결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수가 누구지? 왜 어머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걸까? 그리고 화재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캐물어 보려 했습니다. 엄마, 준수가 누구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니는 조금 진정되셨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셨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저를 알아보셨죠. 서연아, 내 딸, 네, 엄마, 저예요. 몸은 좀 어떠세요? 저는 기뻤지만 어머니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다시 익숙한 공포가 서렸습니다. 어머니는 문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보러 조용히 들어오던 민준이 서 있는 곳이었죠. 그는 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어머니는 공황 상태에 빠진 듯했습니다. 저 녀석. 어머니는 몸을 움츠리며 떨리는 손으로 제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그의 얼굴이 아닌 그의 몸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고 저 역시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어디를 가리키고 계신 걸까? 설마 남편의 몸에 어머니만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식, 어떤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 병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으며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어머니의 떨리는 손가락 끝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민준의 얼굴도 몸 전체도 아닌 그의 오른쪽 어깨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반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밖이 더워 급하게 들어오느라 셔츠가 조금 흐트러져 어깨 일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주변 피부보다 하얀 초승달 모양의 옅은 흉터. 그것은 오래된 흉터였고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는 어릴 때 기억나지 않는 사고로 생긴 작은 화상 자국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사랑하는 남자의 몸에 있는 평범한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그토록 끔찍한 반응을 보이시는 걸까? 그 흉터. 어머니는 힘겹게 입을 떼셨습니다. 정적 속에서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준수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 바로 그 오른쪽 어깨에.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다시 발작하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격렬하게 흔드셨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걘 죽었어. 그 화재 때 죽었단 말이야. 아니야, 아닐 거야. 어머니의 헛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단서,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실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준수, 흉터, 화재. 세 개의 흩어진 조각들이 갑자기 하나로 맞춰지며 제 머릿속에 희미하지만 너무나도 끔찍한 그림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민준도 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이미 굳어있던 얼굴은 더욱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어깨 흉터를 만졌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준수가 누구인지, 왜 장모님이 자신의 흉터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 없었죠. 소란을 들은 간호사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께 가벼운 안정제를 주사했습니다. 점차 어머니의 절규가 잦아들었고 이내 지친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근엄함뿐만 아니라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르신의 상태가 전혀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기억 장애와 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준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화재 사건을 언급하시는데 가족분들 중에 이 일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와 관련된 것일까요? 저와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둘 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준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화재 사건에 대해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어머니와 단둘이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마 아주 오래전 저희가 모르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상태를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시면 심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그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어르신을 뵙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남편분의 존재가 환자분의 발작을 유발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제안은 민준의 자존심에 또 한 번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장모님에게 위험한 존재로 취급받아 격리되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떠난 후 저와 민준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대기실 의자양 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천마디의 다툼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저처럼 그의 머릿속도 준수라는 이름, 흉터, 그리고 화재라는 단어들로 복잡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그와 연결되는 걸까? 저는 더 이상 이 침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침묵을 깨기로 했습니다. 당신, 제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과거, 그 옛날 사고에 대해서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말 그런가요? 민주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로와 함께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건 아니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만 그 기억들이 너무 희미하고 너무 끔찍해서 잊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야. 난 그걸 알아야겠어요. 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발 기억나는 모든 걸 말해줘요. 민주는 제 눈 깊은 곳에서 결심을 읽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과거의 악령과 마주할 준비를 하듯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원래 이름이 뭔지 몰라.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민준이라는 이름은 양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거야. 내 첫 기억은 어느 보육원이었어.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됐는지는 기억나지 않아. 그저 거기서 한동안 지냈다는 것만 알아. 그러던 어느 날 밤 끔찍한 화재가 일어났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날 밤이 생생해. 사방이 불길이었고 다른 아이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가득했어. 매캐한 연기 냄새. 난 방 안에 갇혀 있었는데 불타는 석가래가 떨어져 오른쪽 어깨를 덮쳤어. 이 흉터가 바로 그때 생긴 거야. 그는 자신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소방관 한 분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나를 구해줬어.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고 양부모님께서 곁에 계셨지. 그분들은 이미 나를 입양하기로 절차를 밟고 있었고 화재 소식을 듣고 나를 찾아냈다고 하셨어. 나를 미국으로 데려가 새삼과 새 이름을 주셨고 고통스러운 과거는 잊는 게 좋겠다고 하셨지. 그의 이야기는 단편적이고 모호했지만 어머니의 헛소리와 무섭도록 일치했습니다. 보육원, 화재, 그리고 오른쪽 어깨의 흉터, 끔찍한 의심,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친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설마 어머니가 잠결에 부르던 그 아들, 어깨에 흉터가 있던 준수라는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란 말인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관계는 대체 뭐지? 어머니와 그리고 나. 우리는 대체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 걸까? 민준의 이야기는 비록 단편적인 기억의 조각들이었지만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화재, 보육원, 그리고 흉터. 이 세 가지 단서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잠꼬대, 준수야. 내 아들 좀 살려줘, 불이야. 와 합쳐져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이 끔찍한 가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2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 제 아들의 아버지.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저는 그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도 따뜻한 남편 박민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준수라는 이름의 누군가, 제가 마땅히 알아야 했을 누군가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수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 내내 시골의 작은 집에는 엄마와 저 단둘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오빠나 다른 친척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만 하셨죠. 우리 모녀의 삶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언젠가 엄마에게 왜 우리 집은 식구가 이렇게 없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그 깊은 슬픔이 밴 눈빛. 저는 그것이 남편을 잃은 슬픔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 엄마는 제게 무언가를 숨겨오신 걸까? 차마 마주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비밀, 거대한 상실을. 왜 그래? 얼굴이 너무 창백해. 제가 비정상적으로 조용한 것을 본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저를 몽롱한 생각의 늪에서 끌어냈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우는 것보다 더 일그러진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당신 이야기가 너무 무서워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안에서 자라나는 이 미친 의심을 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비윤리적이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결혼, 그리고 우리의 18살 아들까지도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나도 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아주 희미하게 남아 그 영상들이 떠올라. 이상한 건 화재가 나기 전에 나에게 또 다른 기억이 있는 것 같다는 거야. 아주 따뜻한 기억. 작은 집에서 살았고 아주 상냥한 여자분이 매일 자장가를 불러주셨어. 그분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분의 향기는 기억나. 아주 익숙한 향기였는데 마치 장모님에게서 나는 향기 같았어. 그의 무심코 던진 듯한 그 말은 또 한 번 제 심장을 내리치는 망치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향기. 우리 어머니에게는 특유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항상 드시던 한약재에서 나는 냄새. 그건 결코 다른 것과 섞일 수 없는 향기였습니다. 설마? 아니야. 이 미친 생각은 떨쳐버려야 해. 분명 우연의 일치일 거야. 잔인할 정도의 우연의 일치. 세상에 준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고 화재 사고가 얼마나 많으며 어깨에 흉터가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어.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이성적인 논리에 매달리려 애썼지만 제 심장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요동치며 보이지 않는 공포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어머니는 계속 혼수 상태에 빠져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을 거부하며 깨어나기를 거부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심의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가올 때마다, 그가 저를 만질 때마다 저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관계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민준도 저의 서먹함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어머니 걱정 때문에 힘들어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고통이 역력했지만 저를 더 힘들게 할까봐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우리 작은 가족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천진난만한 지호조차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녀석은 예전처럼 제잘거리며 질문하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 잘못했어요? 외할머니가 아빠를 무서워하시는 것 같고 엄마도 아빠한테 화난 것 같아요. 저는 아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녀석을 품에 안고 아무 일도 없다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기만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진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고 끔찍하더라도 저는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의심이 제 영혼을 갉아먹고 제 가정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어머니가 깨어나시기만을 기다렸다가 준수가 누구인지, 그 화재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제 남편에게 그런 반응을 보이셨는지 전부 물어볼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머니가 깨어나지 않으시면 혹은 깨어나시더라도 과거와 마주하기를 계속 거부하시면 저는 마냥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분명 다른 방법이 어딘가에 남겨진 단서가 있을 거야. 문득 시골의 낡은 집이 떠올랐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어쩌면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숨겨온 비밀들이 잠들어 있을 그곳. 그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해. 어쩌면 그곳의 낡은 유품들 속에서 집에 숨겨진 구석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끔찍한 의심에 대한 해답을 말입니다. 고향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은 혼란의 어둠 속에서 유일한 희망의 빛처럼 보였습니다.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매일 저를 갉아먹는 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골집에 내려가 집 정리도 좀 하고 조상님께 향도 피우고 마음의 평화도 좀 찾고 싶다고 말했죠. 그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도 지금 우리에게 거리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는 제게 돈을 쥐어주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지호와 함께 병원에 남아 어머니를 돌보겠다고요. 저는 홀로 밤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정겨운 풍경들. 하지만 어째서인지 제 마음은 낯선 슬픔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20년 만에 돌아온 들뜬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아 헤매는 탐색자였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는 진실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낡은 집은 작은 골목 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꽂아 돌렸습니다. 나무 대문이 오랫동안의 외로움을 토해내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퀴퀴한 곰팡 내 시간과 낡은 추억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떠나던 날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세월의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을 뿐. 저는 집을 치울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옷장부터 뻑뻑해진 서랍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 혹은 어머니의 과거와 준수라는 남자에 대한 단서를 줄 만한 증거물을 찾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 한 장, 연애 편지 한 통도 없었고 우리 모녀의 이름만 적힌 주민등록등본 외에는 어떤 서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무서울 정도의 신중함은 제 안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대체 얼마나 큰 비밀을 숨기고 있기에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깨끗이 지워버려야만 했을까. 꼬박 하루를 허탕치고 저는 지쳐서 낡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비밀 같은 건 애초에 없었을지도, 전부 내 망상이었을지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제 시선이 우연히 침대 밑에 멈췄습니다. 그곳 가장 어둡고 후미진 구석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작은 나무, 괴짝이었습니다. 표면에는 단순하지만 꽤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녹슨 노쇠,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왜 이런 괴짝이 여기에 있고 왜 나는 어머니가 이것을 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까. 강렬한 호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무릎을 꿇고 괴짝을 끌어내려 애썼습니다. 꽤 무거웠습니다. 온 힘을 다해 마침내 빛이 있는 곳으로 끌어냈습니다. 자물쇠는 녹슬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작은 칼을 가져와 켜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마침내 자물쇠가 탁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괴짝 뚜껑을 천천히 열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안에 든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닌 지나간 시간의 유품들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아이, 옷 몇 벌, 아주 작은 헝겊 신발, 그리고 소박한 나무 장난감 몇 개. 이건 누구의 물건이지. 나는 외동딸인데 형제자매가 없는데. 그리고 괴짝 맨 밑에서 제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이 아닌 낡은 수첩 한 권. 천으로 된 표지는 달아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안에 적힌 글씨는 어머니의 것이었지만 노인의 떨리는 필체가 아닌 젊은 여성의 부드럽고 단정한 필체였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느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부터 익숙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준수야, 오늘 우리 아들이 첫 돌을 맞았구나. 어쩜 이리도 똘똘하고 사랑스러울까. 엄마는 네가 늘 건강하고 평안하기만을 바랄 뿐이란다. 준수, 내 아들. 그렇다면 저에게는 정말로 오빠가 있었던 겁니다. 엄마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왜 오빠의 존재를 숨겨야만 했을까? 저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다음 장을 급하게 넘겼습니다. 일기장에는 어린 엄마가 처사들과 함께 보낸 행복한 날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문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고 슬퍼졌습니다. 엄마는 힘겨운 삶,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세상의 냉대에 대해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통스러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준수야, 엄마를 용서해다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구나. 너까지 엄마와 함께 고생하게 할 수는 없어. 보육원에 너를 보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일 거야. 그곳에서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지. 엄마가 약속할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언젠가 꼭 너를 다시 데리러 올게. 기다려줘, 아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을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제 손으로 떼어놓아야만 했던 그 심정. 그리고 비극은 마침내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드러났습니다. 누렇게 변색되고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페이지들이었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어. 세상에, 보육권에 불이 났대. 준수야, 우리 준수, 내 아들이 그 안에 있는데 누구라도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안 돼, 안 돼, 준수야. 마지막 글씨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찢어지는 비명처럼 미친 듯이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다음 장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아들 준수, 저의 오빠는 오래전 보육원 화재 사고로 죽었던 것입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화재, 보육원, 그리고 준수라는 아들. 모든 것이 민준의 이야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일 리 없어.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잔인할 정도의 우연의 일치. 하지만 문득 민준의 어깨 흉터를 보았을 때 어머니의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준수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 설마 제 오빠가 그 화재에서 죽지 않았던 걸까? 설마 구조되어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미국으로 보내졌던 걸까? 그리고 설마 그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란 말인가? 미친 생각, 어떤 이성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진실.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은 여전히 제 손에 들려 있었지만 제 눈은 더 이상 글씨를 좇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너무나도 끔찍한 진실에 귀가 멍멍했습니다. 제 남편 박민준. 지난 20년간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온 남자. 제 아들의 아버지가 바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오빠 준수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 미친 가설은 독사처럼 제 심장을 옥죄고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킬 한 가닥의 비논리적인 틈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무섭도록 들어맞았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은 준수라는 오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고통스럽게 오빠를 보육원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여 어머니의 모든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오빠가 죽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남은 평생을 죄책감과 자책 속에서 사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빠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을 테지요. 이 나무 괴짝과 함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시간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버리고 싶으셨을 겁니다. 민준의 이야기도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보육원 화재에서 살아남은 고아였습니다. 기억을 잃고 가족에 대한 기억이 없었으며 오른쪽 어깨에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잠결에 말씀하신 그 흉터는 준수 오빠의 흉터와 똑같았습니다. 두 이야기, 두 비극은 서로 관련 없어 보였지만 이제 치명적인 한 지점에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 가설이 맞다면 공항에서 어머니가 보이셨던 반응이 완전히 설명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남편을 두려워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알아보신 겁니다. 20여 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딸의 남편이 되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 충격, 그 끔찍한 진실, 심장이 약한 늙은 어머니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결혼은 무엇이며 우리의 사랑은 무엇이며 우리 아들 지호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죄악, 용납될 수 없는 근친상간의 산물.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빙빙 돌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이 무서워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 친오빠와 결혼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로 살았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세상에 어째서 운명은 이토록 잔인하게 사람을 조롱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흐느끼는 울음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침묵의 절규였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저를 짓누르는 이 고통과 혐오감을 떨쳐내기 위해 무언가를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왜 나인가? 왜 우리인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우리는 그저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인데 왜 이런 가혹한 비극을 짊어져야만 하는가? 하지만 절망의 한가운데서 마지막 남은 한 줄기 이성의 빛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아직 가설일 뿐이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들어맞는다 해도 100% 증명된 사실은 아니다. 아주 희박하지만 이것이 단지 믿기 힘든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지금 무너질 수는 없다. 마지막 증거도 없이 나 자신과 내 남편을 죄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는 그 증거를 찾아야 한다. 민준이 정말 준수가 맞는지 확실히 알아내야 한다. 어머니의 일기장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 나머지 절반은 비극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 있을 것이다. 오래전 그 보육원. 어머니는 일기장에 보육원의 정확한 주소를 적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 보육원이라고만 부르셨죠. 하지만 언젠가 어머니께서 드물게 과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전에 구로구의 낡은 방직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났습니다. 어쩌면 그 보육원도 이 근처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두려움과 절망을 압도하는 강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나는 마주해야 한다. 병원에 누워 과거의 고통 속에 사는 어머니를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혼란스러워하는 남편을 위해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나는 해답이 구원이 필요했다. 저는 서둘러 나무 괴짝을 정리하고 일기장을 가방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곧장 버스 터미널로 가 가장 빠른 서울행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 다음 목적지는 구로구였습니다. 사랑 보육원을 찾아내기 위해 그 동네를 샅샅이 뒤질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화재 속에서 살아남은 증인, 제게 마지막 답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의 진실을 찾는 여정, 눈물과 가시밭길로 가득한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병원이나 호텔로 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곧장 구로구로 향했습니다. 끔찍한 진실에 대한 강박관념은 제게 이상할 정도의 용기와 결단력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기만 하던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안개 낀 길 위에서 한 줄기 빛이라도 찾으려 애쓰는 어설픈 탐정이 된 것 같았습니다. 20여 년이 흐른 구로구는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들은 고층 아파트로 바뀌었고 좁은 흙길은 넓은 대로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주소도 없이 오래전에 불타 없어진 보육원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저는 어르신들,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 과거를 기억할 만한 분들부터 찾아 나섰습니다. 찻집에서 찻집으로, 시장에서 시장으로 옮겨다니며 장기를 두는 할아버지들, 노점상, 아주머니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20여 년 전에 이 근처에 사랑보육원이라는 곳이 있었나요? 제가 물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육원?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처음 듣는 소리네. 다른 동네랑 헷갈린 거 아니야? 여긴 옛날부터 공장지대였어. 고개를 젓는 모습들, 희망 없는 대답들은 제 안의 희망을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오전 내내 걷고 또 걸어 다리는 퉁퉁 붓고 목은 타들어갔지만 단서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지쳐서 길가 벤치에 주저앉아 다시 무력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보육원 같은 건 없었을지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근처에서 찻집을 하는 할머니 한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보육원이라 이름이 익숙한데 아마 옛날에 진짜 있었던 것 같아. 할머니의 말은 저를 번쩍 깨우는 각성제와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말이요, 할머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도 남아있나요? 할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빛바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아있긴 뭐가 남아있어. 오래전에 불타서 다 없어졌지. 끔찍한 불이었어. 아이들도 많이 죽었고 불쌍했지. 그게 아마. 그래, 저기 낡은 방직 공장 터였어. 이 골목 끝 말이야. 할머니는 깊고 어두운 골목길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불난 뒤에 싹 밀어버리고 저 아파트를 지었지. 지금은 흔적도 안 남았을 거야. 비록 남은 것은 없었지만 적어도 저는 정확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기쁘면서도 떨려왔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연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서둘러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골목은 깊고 축축했고 양옆으로는 이끼 낀 담벼락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는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아파트 단지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제 오빠가 살았던 곳이자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가 영원히 떠나간 곳.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고층 건물을 올려다보며 20여 년 전 보육원의 풍경을 상상하려 했었습니다. 어깨에 흉터가 있는 준수라는 이름의 남자아이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그려보려 했습니다. 모호한 아픔, 보이지 않는 혈육의 끈이 제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장소를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찻집 할머니는 화재 후 살아남은 수녀님들과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다시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모두 최근에 이사 온 사람들이라 이 땅의 과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허탕만 쳤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지쳐서 돌아가려는데 아파트 단지 뒤편 후미진 곳에 자리 잡은 작고 낡은 성당이 눈에 띄었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육원은 보통 성당과 관련이 있지 않나. 혹시 이곳에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당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몇몇 분들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발이 성성하고 인자한 얼굴의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수년 전 화재로 사라진 사랑보육원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노 신부님은 제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으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그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보육원은 분명 여기에 있었소. 우리 수도회 소속이었지. 그 비극적인 화재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새 시설로 옮겨졌소. 대구로. 대구. 귀중한 정보였지만 대구는 넓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신부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매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소. 바로 마리아 수녀님이요. 그분은 화재 생존자 중 한 분이시오.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 남쪽으로 함께 가지 못하고 여기서 멀지 않은 교구 양로원에 머물고 계시오. 아마 무언가 기억하고 계실 거요.
신부님의 말은 절망의 늪에서 저를 건져 올린 구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양로원 주소를 받고 연신 감사 인사를 드린 후 성당을 뛰쳐나왔습니다. 곧 진실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주하기를 기대하면서도 두려워했던 바로 그 진실에 양로원은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난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미가 가득한 작은 정원이 있는 2층짜리 고풍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제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안내에 따라 마리아 수녀님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나무 문을 가볍게 두드리자 안에서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아주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등이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었지만 두 눈은 여전히 맑고 총명했습니다. 바로 마리아 수녀님이었습니다. 낯선 저를 보고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수녀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오래전 사랑 보유권과 관련된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자 마리아 수녀님의 눈빛이 갑자기 가라앉으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 끔찍한 화재는 여전히 수녀님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앉으세요. 수녀님은 침대 옆 작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자리에 앉아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어머니의 헛소리와 준수라는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남편에 대해 그의 고아로서의 과거, 화재 사고, 그리고 어깨의 흉터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저는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고 제 안의 모든 혼란과 공포, 그리고 끔찍한 의심을 쏟아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은 제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앙상하고 주름진 손은 목에 걸린 십자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수녀님은 바로 말을 잇지 않으셨습니다. 눈을 감고 오랫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한 편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준수, 김준수. 기억하고 말고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아주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젊고 아름다웠지만 얼굴에 늘 그늘이 져 있었죠. 매달 몰래 찾아와서 과자 몇 개를 쥐어주고는 했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늘 우셨죠. 수녀님의 말씀은 어머니 일기장의 일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럼 화재 때 그 아이는 정말로. 저는 차마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죽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죽지 않았습니다. 제 오빠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운 좋게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아이 중 하나였어요. 내가 무너진 잔해 밑에 갇혀 어깨에 심한 화상을 입은 아이를 발견했죠. 내가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 후에는요. 그 아이는 어디로 갔나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회복된 후에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어요. 아이가 없던 아주 좋은 부부였죠. 화재 전부터 입양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아이를 찾았어요. 아이에게 새 삶을 주겠다며 데려갔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그랬구나.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제 남편 박민준이 바로 제 오빠 김준수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런 기력도 없이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지만 더 이상 고통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 극도의 무감각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시겠어요? 마리아 수녀님의 목소리가 저를 몽상에서 깨웠습니다. 수녀님은 머리맡 작은 나무 상자에서 누렇게 변색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어느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요. 수녀님이 제게 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내가 간직하고 있는 유일하게 남은 준수 사진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통통하고 영리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앞니 두 개가 빠진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렸지만 아이의 얼굴 윤곽, 특히 눈매와 인매는 민준과 무척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민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고 오른쪽 어깨에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마리아 수녀님은 낡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더 건네주었습니다. 입양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입양 부모의 이름이 미국 국적의 박요한과 이은혜로 입양 아동의 이름이 김준수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증거, 마지막 진실. 그것은 제 눈앞에 명백하고 잔인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친오빠와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20년간 부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18살 아들을 두었습니다. 어떻게 양로원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도시의 어둠 속을 목적 없이 헤맸던 것만 기억납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흘릴 눈물조차 남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를, 남편을,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지? 저는 서울의 낯선 거리를 목적도 방향도 없이 헤맸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제 외로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자동차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스쳐 지나갔고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지만 그 모든 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것처럼 제가 더 이상 속하지 않은 세상의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의 궤도에서 튕겨나와 비극과 죄악의 블랙홀,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심연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이 확인해준 진실은 수천 개의 칼날이 심장을 찌르는 것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 제가 항상 믿어왔던 도덕과 윤리의 기반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저는 제 오빠와 결혼했습니다. 근친상간이라는 예전에는 오래된 이야기나 먼 비극 속에서나 들었던 그 죄악이 이제 제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사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다고 믿었던 제 사랑은 이제 역겹고 병적인 감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 결혼, 자랑스러워했던 제 결혼은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호, 우리 아들. 녀석은 우리 사랑의 결실이었고 온 가족의 기쁨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녀석은 무엇인가? 잘못된 관계의 산물. 제가 어떻게 아들을 마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진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실은 친남매였다는 것을 이제 막 인생의 문턱에 선 18살 아이가 어떻게 이토록 가혹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녀석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볼까? 혐오, 경멸, 아니면 동정?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터져 나오려는 흐느낌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도망칠까?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도록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과거의 고통 속에서 사는 어머니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녀석은 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고통도 겪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준. 아니, 준수. 그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그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역시 혼란과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혼자 이 모든 것과 마주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비록 무의식 중에 저질렀더라도 우리는 함께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결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어머니를, 함께 아들을 마주할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온 세상의 심판과 비난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운명의 장난에 대한 대가였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내내 앞으로 닥칠 광경을 끊임없이 상상했습니다. 준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 말을 믿어줄까? 그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거의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준수가 대기실 의자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몹시 지치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자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밤새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그의 관심은 이 순간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그를 아무도 없는 복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가방에서 마리아 수녀님이 주신 낡은 사진과 입양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보고 서류에 적힌 김준수라는 이름을 읽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어깨 흉터를 만졌을 때 그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놀라움은 순식간에 믿을 수 없다는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저를 올려다보았다가 다시 사진을 내려다보았다가 또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진실을 찾았어요, 준수 씨. 저는 그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바로 당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당신의 장모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당신의 친어머니예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수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서 있었습니다. 사진과 서류가 그의 떨리는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가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친남매였습니다. 비극의 심연이 마침내 우리 발밑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이로 입을 벌렸습니다. 한 번 드러난 진실은 족쇄에서 풀려난 괴물처럼 포효하며 앞길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준수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다가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증거들을 보았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의 눈에는 이제 무서울 정도로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충격이 너무나 크고 갑작스러워서 그의 뇌는 작동을 멈춘 듯 했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진실의 폭풍이 그의 마음을 헤집는 동안 돌처럼 굳어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소름 끼치는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영혼이 없었습니다. 장난하는 거지, 서연아. 이건 그냥 지독한 장난일 뿐이야. 그렇지. 그는 제가 고개를 끄덕여 주기를,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준수 씨. 하지만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가 마주해야만 하는 잔인한 현실. 제 확답을 듣자 준수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서더니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어째서, 왜, 우리여야만 해. 병원의 텅 빈 복도를 울리는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그의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붕괴의 끝에 다다른 남자의 터져나오는 흐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향해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로 태어나 외롭게 자라난 자신을 위해 이제야 찾은 어머니가 바로 자신의 장모님이라는 사실에,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바로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이 무심코 저지른 하늘이 무서워할 죄악에 대해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지만 감히 그를 안아주지도 위로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순간 우리 사이의 어떤 스킨십도 역겹고 잘못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두 남매, 하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비극을 짊어진 두 사람.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서연아. 한참을 울던 준수가 고개를 들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이 관계는, 이건 죄악이야. 그리고 지호는, 우리 아들은. 세상에 녀석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의 질문은 저를 짓누르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제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주해야 해요. 함께. 저는 어머니의 병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 권리가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께 용서를 빌어야 해요. 준수는 느리고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비록 무의식 중에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주하고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날이 완전히 밝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회진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를 부축하며 어머니의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마치 법정에 선 죄인처럼 무거운 마음을 안고서 어머니는 깨어 계셨습니다. 침대에 등을 기대 앉아 늙은 눈으로 창밖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특별한 반응은 없으셨습니다. 마치 첫 충격 이후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신 듯 했습니다. 둘 다 이리 오너라. 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아주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간 부부로 살면서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를 빌기 위해 함께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목구멍에 막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수예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40대 중반 남자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를 더 일찍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해요. 모든 게 죄송합니다. 저도 그의 옆에 무릎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 잘못이에요. 저희는 몰랐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제발, 저희를 벌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무릎을 꿇고 울며 죄를 고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노, 저주, 의절,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불태우는 이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만 있다면 방 안은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발치에 무릎 꿇은 두 자식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름진 뺨을 타고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었고 재회의 눈물이었으며 그리고 곧 드러날 또 다른 비밀, 우리가 고백하는 죄보다 더 충격적인 비밀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실은 숨 막힐 듯 무겁고 비통한 공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는 이제 맞부리를 찾은 아들과 잔인한 진실을 깨달은 딸이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무릎 꿇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끔찍한 충격을 겪은 늙은 어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만의 재회는 기쁨의 환호가 아닌 가슴을 찢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심판, 분노, 저주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저지른 하늘이 무서워할 죄에 대해서는 어떤 벌이든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가 울며 억눌린 감정을 토해내도록 내버려 두신 후 어머니께서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맑고 어딘가 평온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일어나거라, 얘들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제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앙상한 손을 뻗어 제 뺨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어서 준수의 눈물도 닦아주셨습니다. 원망이라니, 원망하지 않는다. 너희가 불쌍할 뿐이다. 너희는 아무 잘못이 없다. 모든 것은 운명의 장난이고 하늘의 짓궂음일 뿐이다. 어머니는 가엾음과 무한한 용서가 담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준수야, 내 아들. 어머니는 준수를 보며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아있었구나, 돌아왔구나. 나에게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지난 세월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다. 불길 속의 내 모습이 늘 나를 괴롭혔지. 내가 너를 죽게 만들었다고 평생을 자책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 네가 이렇게 살아서 내 앞에 있잖니. 어른이 되고 성공까지 해서 엄마는 정말 기쁘단다. 알겠니? 어머니의 말씀은 준수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와 서연이는 알고 있다. 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공항에서 너를 보고 그 흉터를 본 순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었던 게야. 하지만 어머니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아주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하지만 너희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어머니의 그 말에 저와 준수는 할 말을 잃고 멍해졌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우리는 친남매인데.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혹시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평온하고 어딘가 비밀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주 멀쩡하다. 잘 듣거라. 준수는 분명 내 친아들이 맞다. 하지만 서연아,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부드럽고 애틋해졌습니다. 너는 준수의 친동생이 아니다. 어머니의 말은 방금 전의 진실보다 더 끔찍한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내가 준수의 친동생이 아니라고? 그럼 나는 누구지? 어머니, 농담이시죠? 제가 온몸을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만약 내가 준수의 친동생이 아니라면 나 또한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아니다. 농담이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 또한 내가 입양한 아이란다. 마지막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비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반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라고? 그럼 내 친부모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내가 믿어왔던 내 인생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수 역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다가 어머니를 보았다가 이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소화하려 애썼습니다.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극의 침묵이 아닌 극도의 경악이 낳은 침묵이었습니다. 새로운 비밀의 문이 열렸고 그것은 이 비극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근친상간의 이야기를 그보다 몇 배는 더 복잡한 정체성과 사랑의 이야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어머니의 고백에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너 또한 내가 입양한 아이란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날카롭고 잔인하게 울려 퍼지며 저와 어머니 사이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혈연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입양하였다.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진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존경했던 이 세상. 유일한 내 편이었던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상실감과 공허함이 제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내 친부모는 누구이며 왜 나를 버렸는가? 수천 개의 답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파고들며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낙엽처럼 세상에 홀로 떠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물 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숨기셨어요? 왜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고 미안함과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짓으로 저를 가까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앙상하지만 여전히 온기가 남은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속이려던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란다. 나는 두려웠다. 언젠가 네가 진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나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고 내 곁을 떠나버릴까 봐. 나는 이미 준수를 한 번 잃었다. 자식을 잃는 고통을 또다시 겪을 수는 없었어.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정체성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진 않았지만 어머니는 제게 어머니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청춘을 바쳐 홀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피로 이어진 관계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어디 안 가요, 엄마. 저는 어머니를 와락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영원히 제 엄마예요. 모녀가 조금 진정된 후 어머니는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였습니다. 비극적인 화재가 발생하고 보육권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목격한 후 생존자가 아무도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지셨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은 어머니를 살아있는 유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저 정처 없이 떠돌며 삶의 의욕을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의 유품이라도 찾을까 싶어 잿더미가 된 보육권 털을 다시 찾았을 때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내 귀를 의심했단다. 어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폐허 속에서 작은 생명의 울음소리가 들릴 줄이야.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네가 있었어. 너는 대나무 바구니에 담겨 있었고 옆에는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작은 쪽지가 있었단다. 갓 태어난 핏덩이가 굶주림과 추위에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지. 누가 그토록 무심하게 너를 그곳에 버렸는지 아마 그들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더구나. 어머니는 말을 멈추고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너를 품에 안고 너의 온기와 생명력을 느꼈을 때 나는 깨달았다. 하늘이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은 아니라고. 하늘이 너를 내 고통에 대한 위로와 보상으로 보내주셨다고.
나는 결심했다. 너를 내 딸로 키우겠다고. 죽은 내 아들처럼 여기고 내 모든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고. 어머니는 저를 몰래 고향으로 데려와 고향을 떠난 사이에 낳은 딸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이 신령스럽게 보호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이름을 서연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비밀을 수십 년간 홀로 간직하며 아들을 잃은 슬픔을 곱씹고 입양한 딸을 지키고 감싸주셨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제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그저 제게 평범한 삶, 다른 사람들과 같은 평범한 정체성을 주고 싶으셨다고요. 조용히 듣고만 있던 준수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가와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는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는 이 어머니의 위대한 희생과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아니라 또 다른 작은 생명을 구원한 보살이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준수의 친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과 행복이 제 안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상반된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죄악의 지옥에서 구원의 천국으로 단숨에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준수를 보았고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안도감, 해방감, 그리고 여전히 변치 않은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극의 족쇄는 풀렸고 우리는 마침내 평온한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진실, 너 또한 내가 입양한 아이란다라고 말씀하신 순간은 저와 준수의 영혼을 가두었던 어두운 감옥문을 활짝 열어주는 만능 열쇠와 같았습니다. 죄책감, 고통, 근친상간이라는 씻을 수 없을 것 같던 족쇄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극의 침묵이 아닌 운명의 기묘하고도 인간적인 섭리 앞에선 경이로움의 침묵이었습니다. 충격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 것은 저였습니다. 가장 먼저 든 감정은 제 정체성에 대한 슬픔이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과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준수의 친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죄가 아니었고 우리 아들은 잘못된 관계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도덕적 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처럼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 속에 터져나온 해방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죄가 없는 거네요. 저는 여전히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계셨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와 준수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 너희는 죄가 없다. 너희는 그저 운명의 장난에 놀아난 불쌍한 아이들이었을 뿐이다. 너희의 사랑은 진짜고 순수했어.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단다. 어머니의 화건은 메말랐던 저희 영혼을 적시는 시원한 물줄기와도 같았습니다. 준수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다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되찾았고 사랑하는 여자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기 다른 운명을 안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렸던 우리 세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발견하고 눈물 속에서 부둥켜 안았습니다. 준수는 평생을 떨어져 살았던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앙상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못 뵐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버려진 아이, 뿌리 없는 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도 잃어버렸던 아들을 꼭 껴안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떨어져 지낸 세월 동안 해주지 못했던 포옹과 사랑의 말을 대신하는 듯 했습니다.
저도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한쪽에는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 다른 한쪽에는 제가 사랑하는 남자, 한때 제 오빠였던 사람. 이제 우리는 기묘한 인연과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든 비극, 모든 죄, 모든 오해는 그 따뜻한 포옹 속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끔찍한 폭풍을 함께 헤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풍 뒤에는 맑게 갠 하늘과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벅찬 감정들이 가라앉은 후 우리는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어머니, 준수, 그리고 저. 처음으로 우리는 아무런 마음의 짐 없이 평온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자책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준수도 미국에서의 삶, 자신을 극진히 사랑해주신 양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와 단둘이 자라온 세월과 미국에서 준수와 함께한 삶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조각나고 어두웠던 각자의 삶의 퍼즐들이 이제야 하나로 맞춰져 완전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비록 상실과 이별이라는 어두운 색채가 있었지만 그림의 주된 색조는 사랑과 희망의 따스함이었습니다. 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너를 혼란과 공포 속에서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린 모두 운명의 피해자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지나갔어요. 우리는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가 제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련을 겪고 난 우리의 사랑은 오히려 더 강하고 깊어진 듯 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가족애와 동지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신성한 유대감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극의 심연을 함께 건넜고 마침내 가장 어두운 터널 끝에는 항상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의 빛, 사랑과 용서의 빛, 운명의 잔인한 소용돌이는 풀렸고 완전한 가족이라는 희망찬 새 장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벅찬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 병원은 더 이상 비극의 장소가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지켜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관계지만 아주 특별한 감정의 끈으로 연결된 가족. 40년간 짓눌렸던 비밀의 짐을 벗어 던진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잃었던 아들과의 재회에서 오는 기쁨과 마음의 평온함이 그 어떤 약보다 좋은 치료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어머니의 병실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준수는 미국에서의 일을 거의 모두 미뤄두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직접 죽을 떠먹여 드리고 기억나지 않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지극한 정성과 끝없는 행복으로 해냈습니다. 마치 빼앗긴 어린 시절을 보상받으려는 듯 친어머니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마치 10살은 젊어지신 것 같았죠. 수년간 눈가에 깊게 서려있던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환한 행복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와 준수의 관계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었고 혐오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가장 가혹한 시련을 거치며 정화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역경을 함께 이겨낸 이해의 기반 위에 세워졌기에 더욱 깊고 의미 있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작은 가족에게는 아직 중요한 구성원이 한 명 더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하는 사람, 바로 우리 아들 지호였습니다. 녀석은 부모의 서먹함과 할머니의 병환을 지켜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녀석에게 설명을 해줘야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만난 외할머니가 사실은 친할머니라는 것, 그리고 부모가 한때 자신들을 친남매로 오해했었다는 사실을 18살 청년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어머니께서 잠드신 후 저와 준수는 아들과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지호를 조용한 방으로 불렀습니다. 녀석은 조금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우리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호야, 우리 가족에 대한 아주 길고 복잡한 이야기가 있단다. 아빠와 엄마는 네가 이제 충분히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컸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준수의 정체성, 화재 사고, 그리고 실종에 대한 이야기부터 외할머니의 희생과 저를 입양하게 된 사연, 그리고 부모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오해하며 보냈던 고통스러운 나날들까지 우리는 천천히, 진솔하게 어떤 세부사항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호는 조용히 눈을 크게 뜨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녀석의 얼굴에는 놀라움, 경악, 충격, 그리고 마침내 이상할 정도로 깊은 이해의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끝났을 때 녀석은 바로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와 준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충격을 받지는 않을지, 혐오감을 느끼지는 않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지호가 돌아섰고 녀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를 꼭 닮은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그럼 녀석이 말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친할머니도 생긴 거네요. 그리고 아빠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요. 이거 정말 멋진데요. 아들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녀석은 충격받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전혀 다른 시선, 사랑과 너그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저는 아빠 엄마가 예전에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했는지는 상관없어요. 녀석은 말을 이으며 다가와 저와 준수를 한꺼번에 껴안았습니다. 제가 아는 건 아빠 엄마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할머니, 아니 할머니도 정말 위대한 분이시고요. 우리 가족 정말 특별하네요. 그렇죠. 아들의 말에 행복의 눈물이 다시 한번 우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 우리 가족은 정말 특별했다. 불완전한 조각들로 이루어졌지만 피보다 더 진한 접착제, 바로 사랑과 수용으로 연결된 가족. 아무리 복잡한 진실이라도 가족 모두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모두에게 받아들여진 후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의 고통도 혼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기적 같은 유대감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우리 아들의 할머니께서는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골의 낡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향 땅에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은 준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업 기반을 한국으로 옮기겠다고요. 너무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살았다며 남은 인생은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하며 떨어져 지낸 세월을 보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들 지호가 조상의 땅에서 자라고 배우며 자신의 뿌리와 민족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미국에 계신 양부모님께서도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후 그의 결정을 흔쾌히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분들 역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었고 마침내 그가 친가족을 찾은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시 외곽에 3대가 함께 살기에 충분한 널찍한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예전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그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어머니와 준수가 함께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들려주시고 아들은 끈기 있게 들으며 이따금 즐겁게 웃습니다. 매일 저녁 우리 가족은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습니다. 더 이상 단출한 모녀의 밥상도 낯선 타국에서의 새 식구 밥상도 아닌 할머니와 부모 그리고 손자가 함께하는 진정한 대가족의 밥상이었습니다. 저와 준수도 온전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련을 겪고 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가끔 우리는 지나간 비극에 대해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내 잃어버린 오빠랑 결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제가 짓궂게 말하면 준수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도 내 동생이 이렇게 예쁘고 멋질 줄은 몰랐지. 그 농담에는 더 이상 쓴맛이 없었습니다. 불의 시련을 이겨낸 사랑의 달콤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함께 재정의했습니다. 가족은 반드시 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지 않으셨지만 하늘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양부모님은 준수를 낳지 않으셨지만 그에게 새로운 삶과 훌륭한 인격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때 남매라고 오해했지만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가족이란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수용이 있는 곳, 모든 구성원이 안전함과 소속감을 느끼는 곳이었습니다. 비극과 가혹한 오해로 시작된 우리 이야기는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마치 운명이라는 최고의 감독이 연출한 반전 가득한 한 편의 긴 드라마 같았습니다. 운명은 우리를 가장 곤란한 상황, 가장 혹독한 시련으로 몰아넣었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원 그네에 앉아 조용히 담배를 태우시는 어머니를 보고 끈기 있게 지호에게 장기를 가르치는 준수를 보며 등 뒤에서 안아주는 남편의 온기를 느끼며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폭풍우가 몰아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마침내 모든 것 뒤에 평온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